아마 저희 문일앱스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고객사 미팅을 가거나 처음 뵙는 분들이 보통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왜 이름을 문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회사 이름을 지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건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저희 대표님이 지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에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이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과 또 조직 문화 혹은 또 일하는 방식 같이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그 기업 고유의 문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의가 좀 경쟁력 있는 문의로 재탄생할 때 그 기업이 이제 내고자 하는 그 가치도 잘 낼 수 있고 사회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던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있어서 좀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컨설팅 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의 어떤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도 주제에 관심이 많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M365나 코파일럿과 같이 어떤 디지털 협업 솔루션 내지 그 디지털 툴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변화 관리 서비스를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9년 1월에 이제 창립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당시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막 도입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고객사들 그 내부적으로 이것을 이제 진짜로 도입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도입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쓰고 그래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그런 도입 전에 의사결정 과정 측면에서 저희가 미리 뭐 워크샵이라던가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고객사에서 이제 앞으로 M365를 도입하시면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도 했고, 그 도입하는 과정부터 도입 이후에 활성화하는 과정까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그 단순히 이 툴을 도입하고 구성원분들한테 쓰라고 냅두는 게 아니라 구성원분들이 이런 툴을 왜 우리가 지금 이 변화를 하는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자신의 일하는 방식에 이런 툴들을 적용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변화 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단순히 이제 교육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제공했을 때 특히 이제 조직이 클수록 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구성원분들이 더 쉽게 이런 변화를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변화 상황에서도 적응을 통해서 더 이제 조직에서 의도했던 그런 가치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부터 계속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중심으로 그런 변화 관리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파일럿이 처음 소개된 이후에는 이런 코파일럿에 대한 좀 변화 관리 서비스도 좀 준비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한글화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그 코파일럿을 도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의 관점에서 그 고객사에서 이걸 잘 준비하고 계신지 현황을 좀 파악하는 그런 사전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파일럿을 저희 고객사에서 도입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미리 그려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코파일럿 그 어세스먼트라는 서비스로 이제 개발을 해서 뭐 4주에서 5주 정도 소요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1년에 현재 이제 기업의 M365 활용 성숙도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코파일럿을 쓰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잘 이렇게 챙겨가고 있으신지를 점검하는 걸 같이 도와드리고요. 이 각각의 이제 영역에서 아직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체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것부터 우리가 이걸 좀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시나리오 형태로 어떻게 우리는 이제 도입 이후에 써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코파일럿을 활용했을 때 그런 효용 가치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까를 저희가 좀 체크해드리는 과정들을 주로 진행을 했고요.
작년 이제 하반기에는 LG그룹의 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올해는 지금 실제로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변화 관리를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좀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그 고객사들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M365라든가 코파일럿의 변화 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해 오고 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코파일럿을 도입할 때에도 이제 이런 변화 관리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어떤 관점에서 이 변화 관리 차원의 그 준비가 필요할지 그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 우선은 저희는 이제 저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그 수행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좀 나온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느 조직에나 다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좀 식상한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너무나 이제 익숙한 단어가 돼서 굉장히 이제 듣기만 해도 상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 경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디지털 기반으로 어떻게 이제 혁신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그리고 이 2가지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 새로운 역량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그것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런 사업 모델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는 경우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잘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업무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저런 역량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참여라던가 구성원들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어떤 발표 자료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따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그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의 변화, 그리고 그냥 구성원들의 역량이 이제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곧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피플 트랜스포메이션과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개인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이 조직 차원에서의 변화도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가 바뀌어야 그게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들 수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용어가 이제 디지털 컬처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그런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조직 문화를 갖춰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 지금 보다 나은 업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뭐 하나의 요소로만 정의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디지털 조직 문화를 위해서 뭐 조직 구조는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까,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에 수반해서 이제 인사제도 측면에서도 뭐 성과나 보상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제도적인 뭐 복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M365나 코파일럿처럼 새로운 어떤 협업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이나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제 일상화가 됐지만 뭐 리모트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별도로 뭐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의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어쨌든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M365라든가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이런 일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선 세션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코파일럿이 이제 도입하고 나서 저희가 어쨌든 일하는 방식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파일럿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가 뭐 앞선 세션에서 중복된 내용도 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저희가 코파일럿을 도입하고자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파일럿은 그 사용자의 실제 업무 혹은 이제 협업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만 존재해서 그걸 바탕으로 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채팅이라던가 메일이라던가 혹은 이제 아까 회의 녹화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녹화되어 있는 영상에 있는 내용이라던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그 실물 파일로 볼 수 없는 그런 정보까지 코파일럿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참조로 해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시를 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고 나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이 코파일럿은 맥락을 이해를 해서 거기에 따라 답변을 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 상호작용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좀 생성형 AI 그 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M365 앱에서 바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생성형 AI 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뭐 웹사이트에 직접 가서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가져와야 된다던가 혹은 뭐 별도의 앱이 있다던가 해서 계속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업무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코파일럿의 가장 큰 특징은 M365 앱에 내장돼서 각각 이제 그 실제로 일하는 그 화면 자체에서 바로 이제 코파일럿을 띄워서 쓸 수 있다는 거고 앱마다 다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앱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화면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데 앱마다 이제 제공하는 어떤 기능의 범위라고 할까요? 기능의 범위라던가 그 앱마다 이제 코파일럿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 효용 가치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그 코파일럿을 쓰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파일럿을 잘 쓰려면 코파일럿을 쓴다는 것은 저런 M365를 쓰는 흐름 안에서 이 코파일럿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M365를 쓰고 있는 어떤 상태여야만 이 코파일럿을 작동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M365로 하던 것을 좀 더 이제 뭐 효율화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뭐 단축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M365로 하려고 했는데 뭐 내가 이제 역량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M365에서 제공하는데 좀 한계가 있던 그런 기능들이 있다면 뭐 그것들을 이제 코파일럿으로 좀 보완해서 내가 이제 업무 스킬을 더 추가적으로 갖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뭐 운영적인 차원에서도 리스크나 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코파일럿을 도입해서 잘 쓰려면 M365를 잘 쓰는 것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M365라는 것이 이제 거의 다 아마 쓰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기능적으로나 앱도 그렇고 광범위한데 그것들을 이제 앱마다 아마 코파일럿이 다 연계돼서 거의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것들을 내가 뭐 만약에 이제 팀즈만 쓴다 아니면 뭐 아웃룩만 쓴다 굉장히 일부분만 쓴다면 코파일럿을 내가 도입한다고 해도 그 영역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코파일럿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용 가치들이 뭐 100이라고 하면은 내가 M365를 30만 쓰고 있다면 그것을 30 정도만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런 M365에 대한 활용 성숙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제 잘 활용하느냐 조직 내에서 원활하게 잘 활용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기술이나 정책적인 준비도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활용 성숙도 차원에서만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M365 활용 성숙도가 높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M365를 잘 쓰고 있다, 성숙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팀즈 그리고 팀즈 기반으로 쓰면서 나머지 그 M365 앱까지 확장해서 기능적으로 문제없이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있고, 그런 M365를 통해서 저런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그다음에 메일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제 협업, 그 다음에 회의, 그리고 데이터나 문서 같은 지식 관리 차원에서도 이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직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인원들과도 원활하게 이제 쓸 수 있다,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 성숙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런 이제 모빌리티 차원에서도 이제 디바이스 제한 없이 쓰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이제 인증 체계라든가 보안 면에서도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막힘없이 쓸 수 있게끔 잘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일단 활용 성숙도가 높은 하나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만 어떻게 쓰는지 안다고 해서 이것을 진짜로 잘 쓰는가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상황에서 이 팀즈라든가 M365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구성원들이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제 체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뭐 전문가를 검색할 때 뭐 팀즈의 그 상단에 그 검색 바에다가 입력해서 찾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난 팀즈나 M365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 지금 장표에서는 팀즈를 활용한 업무 시나리오 예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건 기초적이고 표준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본사랑 지역 간의 업무 교류를 할 때 우리는 뭐 팀즈로 뭐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필요한 자료는 그 채널 그 파일 탭에다 올려놓는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업무 상황에 맞춰서 팀즈랑 나머지 M365 앱을 어떻게 쓸지가 시나리오 형태로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있고 몸으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표준적인 시나리오 말고 이거는 회사마다 그런 업무 맥락이라던가 또 회사 내에서도 부서마다 뭐 보고를 하더라도 영업부서에서 보고하는 것과 뭐 R&D 부서에서 보고하는 것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맥락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맥락에 맞춰서 좀 맞춤형 시나리오도 나와 있으면 더 이제 성숙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제 그 기술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잘 쓰는 게 아니라 탑다운, 보통 이건 탑다운으로 이건 진행이 많이 되는데 뭐 C레벨이나 임원부터 해서 말단 직원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라운드 룰이나 행동 양식 같은 것들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앞서 이제 M365나 팀즈를 활용해서 저희가 일을 하기에 좋도록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국내 어떤 선도 화학회사에서 진행됐던 사례를 갖고 온 건데요. M365를 도입해서 이제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초기에 이거는 그 CEO께서 아예 이런 원칙들을 정해가지고 CEO가 CEO 레터 형태로 전사에 쫙 뿌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는 문서 없이 하고, 그다음에 진행 사항은 팀즈 내에서 상시로 공유하고 구두로만 하지 않고 팀즈에 꼭 남겨라, 이런 부분과, 그리고 보고 같은 경우도 대면 보고 30분, 뭐 보고서 최대 2장 이런 식으로, 저 대면 보고 30분과 보고서 최대 2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M365랑 팀즈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조건을 걸게 되면 구성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팀즈나 M365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활동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이 고객사에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 차원에서의 이제 활동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에서 차원에서도 M365를 기반으로 한 이런 업무 방식에 굉장히 이제 잘 익숙해져 있어야 이 M365에 대한 활용 성숙도가 높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용 성숙도가 높으려면 이것도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변화 관리가 필요한데, 코파일럿은 이런 M365 활용 성숙도가 어느 정도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M365 기반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 기존에 이제 쌓였던 데이터도 그러면 더 많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코파일럿을 도입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코파일럿을 처음에 이제 봤을 때 뭐 단순히 이제 보기만 해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자기가 직접 입력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다른 생성형 AI도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코파일럿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에 좀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그런 기존의 업무를 진행해왔던 패턴이라던가 환경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뭐 광고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세미나에서 봤을 때는 되게 파워풀한데 라고 했다가 막상 내 이제 조직에 와서 쓰려고 하면은 그게 생각처럼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 직원들이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바로 처음에 이제 체험을 할 때 이게 진짜 제대로 작동을 하는구나, 우리 회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사줬구나 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변화관리라는 이름으로 좀 잘 체계적으로 이걸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좀 체계적인 변화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좀 세 가지 좀 챌린지가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특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대체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불안감들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M365 같은 경우도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저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이유는 이게 없어도 나는 전에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도입해서 날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약간 그런 맥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또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부담도 있으세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야 되고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좀 저항감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업무 관행 및 체계 부분에서도 기존에 해오던 것이 너무 이제 특히 이거는 업력이 오래된 회사일수록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익숙한 거예요. 그냥 페이퍼로 출력해서 대면으로 보고하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한데 굳이 이걸 내가 바꿔야 되느냐, 뭐가 효용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또 이제 저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파일럿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존의 업무 관행하고 좀 다르게 이제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좀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고 좀 자주 이렇게 툴을 바꿨던 조직 혹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룹웨어도 이제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때 이제 바꾼다고 바꿨는데 결국에는 좋아진 게 없었다. 피곤하기만 하고 좀 그때 뭐 일하는 방식도 같이 바꿔보자라고 했지만 초반에만 좀 그 회사 차원에서 뭐가 교육도 제공되고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방치됐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변화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변화 관리를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는 이 코파일럿을 도입한 이후에 변화 관리 차원에서 꼭 수행해 보셨으면 하는 포인트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팀즈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 업무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지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 차원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업무 상황에 코파일럿을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시나리오가 정립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분들이 직접 그걸 한번 써보고 계속해서 뭐 실패하더라도 계속 써볼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처음에 썼을 때 이것이 잘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디자인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참여형 이벤트 형태로 구성원분들하고 좀 재미있게 이걸 진행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코파일럿으로 뭔가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사내 이미지 콘테스트를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초반에 관심도를 높이고 한번 써보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좀 이 코파일럿 변화 관리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포인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린 거고 변화 관리를 저희 무니랩스에서는 이 DARE라고 하는 Dare to Change라고 하는 모델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좀 체계화해서 그거보다는 더 많은 활동들이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코파일럿을 왜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구성원들이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에 앞서서 코파일럿을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목적 같은 것들이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점을 이 투비 시나리오 형태로 구체화해서 작업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구성원들이 이런 체감할 수 있는 베네핏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그리고 코파일럿을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조직 문화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내지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쪽의 관점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번만 이제 일회성으로 진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 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지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활용 사례를 좀 상호 간에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변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코파일럿을 이제 업무에 끊임없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맞춤형 시나리오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지를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맞춤형 시나리오를 잡는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좀 설명드릴 텐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제는 M365 활용 시나리오 형태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가가 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협력 업체와 효과적 업무 커뮤니케이션 및 이력 관리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협력 업체랑 일을 할 때 요거를 뭐 메일로만 할 거냐, 아니면은 팀즈에 뭐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어떤 협업 공간에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M365를 만약에 쓰고 있지 않다면 이 코파일럿을 도입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M365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각각의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런 업무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꿔볼 건가를 먼저 디자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M365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런 좀 우리 회사가 지금 그래서 주요한 업무들을 어떻게 하고 있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 우리 구성원들이 M365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게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역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 내에서 어쨌든 코파일럿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들이 어느 정도 좀 정의가 된 다음에 이런 아까 이제 앞서서 여러 그 기능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느 포인트에 이제 M365로 하던 것을 뭐 좀 더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대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역량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포인트에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는 지금 엔터프라이즈 기준이어서 아마 직군이 좀 크게 나뉘어 있는 걸 좀 전제로 한 장표이긴 한데, 뭐 직군별로 우리가 코파일럿을 쓸 수 있는 그런 활용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던가, 어떤 포인트에서 코파일럿을 쓸 수 있고 그때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좋고, 그랬을 때 그 구성원들이 그 업무 상황에서 얻게 되는 그런 효용 가치는 뭐고라는 것들이 같이 이제 정리가 돼 있으면, 앞서 이제 정리되어 있던 그 M365 유스케이스 그 활용 시나리오와 함께 이제 코파일럿도 같이 연계가 돼서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좀 그 시각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파일럿 유스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마 뭐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라든가 유스케이스 라이브러리 뭐 이런 개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보통 보면 결국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성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답변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도출한 다음에 이제 유스케이스 라이브러리라는 형태로 하나의 이제 좀 리스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잘 보관해 두면 그것을 언제든지 이제 직원분들이 접속해서 내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제 좀 찾아 들어가서 나는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변화 관리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군별로 우리가 뭐 경영 지원이다, 뭐 재무에서 쓸 수 있다, 뭐 법무에서 쓸 수 있는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매니저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사례들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하는 방식의 정의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일정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뭐 자료를 검색해야 되는 상황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난 지금 자료 검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롬프트를 쓰는 게 좋을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 라는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카테고라이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파일럿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365앱마다 각각 따로 이제 붙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그 업무를 위해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파워포인트다라고 하면 파워포인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코파일럿 유스 케이스는 뭐가 있지? 라는 식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화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주면 구성원분들이 이걸 보고 내 업무에 참고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것을 이제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새롭게 나 이런 거 발견했어. 이렇게 코파일럿을 써볼 수도 있겠네. 라는 게 있으면 이런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예시적인 그림이긴 한데요. 뭐 실제로 우리 구성원분들이 이런 유스케이스 라이브러리가 구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사용 흐름을 그냥 보여드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내가 법무팀 담당자다. 그러면 직군별 구분해서 법무를 클릭해서 유스케이스가 쭉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중에 나는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계약서 작성에 해당되는 거를 클릭해서 이게 지금 아래에 있는 프롬프트를 어떤 상황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좀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저 밑에 이제 코파일럿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을 이제 두어서 저런 것들 쉽게 이제 복사해서 내가 이제 입력해야 되는 창에다 바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M365를 쓰신다는 전제 하에 그 쉐어포인트에 보면 쉐어포인트 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쉐어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내용 간단한 이제 홈페이지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면 좀 시각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것들을 팀즈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뭐 루프라던가 루프 같은 그런 앱을 사용해서도 간단하게 이런 유스케이스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디자인적으로 잘 만드는 것보다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이런 코파일럿을 써야 되는지를 그냥 하나의 이제 노트에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두고 직원들이 계속 보고 그걸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뭔지 확인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뭔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계속 공유하는 게 이런 유스케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회사의 코파일럿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라이브러리 형태로 좀 구축해 두면 코파일럿을 도입하고 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코파일럿의 효용 가치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참고사항으로 제가 드린 페이지인데요. 그런 이 맞춤형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워크샵 프로그램의 어떤 예시적인 그런 타임 스케줄 그 아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교육을 좀 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제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회사에 그런 맞춤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업무 맥락이라던가 업무 상황이 무엇이 있지? 먼저 이제 함께 탐색해 보는 그런 과정과 함께 그것을 이제 탐색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파일럿을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이제 디자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뭐 정형화된 워크샵이 아니어도 한번 자체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한번 그 코파일럿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 니즈가 있으시면 뭐 저희 같은 뭐 컨설팅 펌이나 뭐 다른 어떤 파트너 업체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아까도 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코파일럿을 도입하는 것도 어떤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강화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는 결국 목표가 직원들이 얼마나 더 업무에 더 인게이지하게 할 건가, 그리고 좀 더 이제 자발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어떻게 모티베이션 할 건가, 그런 영역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잘 수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불어서 이제 조직에 대한 어떤 로열티까지 높아지는 것을 좀 목표로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이 아직은 뭐 한글화된 지 얼마 안 됐고 조금 더 개발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이 코파일럿이 굉장히 큰 이 지금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의 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파일럿을 만약에 도입하는 걸 좀 검토하고 계시면 도입과 더불어서 이런 좀 변화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구성원분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코파일럿 활용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는 과정도 같이 검토해서 잘 이제 진행해 보시면 아마 좀 빠른 시일 안에 코파일럿의 좀 ROI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실까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